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하찮게 여기는 아이템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며시 다시 쳐다볼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말이죠.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신발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옷까지도 이곳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2번, 3번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아이템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을 정말 위트있게 영화로 만든 작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큐브라는 영화입니다. 왜 이 영화의 이름이 큐브라는 이름으로 나왔는지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금방 알게 되죠. 자신의 옆방에 어떠한 트릭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트릭에 걸리게 되면 꼼짝없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무서운 적은 무지에서 비롯된 잔인한 상상력이겠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기에 충분합니다. 설마 폐쇄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죽은 목숨이겠죠. 여기서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주구장창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 미지의 장소, 큐브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사방이 정유면체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방으로 통하는 입구가 존재합니다. 일단 다른 방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곳이 안전한 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안전한 방이겠죠. 큐브 1편에 나오는 함정을 몇 개 되짚어보면 우선 무시무시한 철창 함정이 있고 사람을 덮쳐서 죽이는데 그 철창은 칼로 만들어져서 한번 공격을 당하면 이렇게 인간 깍두기가 됩니다. 또한 생체 인식 함정이 있는데 신발을 잘 이용하던 주인공이 이 함정에 걸려 죽고 말죠. 그리고 황산을 냅다 뿌리는 함정도 있고 날카로운 그물이 날아들어와 그물처럼 올가매면서 죽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시 함정은 기본이죠. 이러한 끔찍한 함정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위아래, 오른쪽, 왼쪽, 뒤쪽, 앞쪽에 있으니 6분의 1 확률로 잘 찍어서 나가야만 합니다. 옆방의 문을 열면 똑같이 다른 방이 있는데 다 똑같이 생긴 방이라 내가 어디서 건너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마치 사막을 끊임없이 걷고 있는 착각이 들죠. 참으로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덫이 있는지 알 수도 없죠. 직접 들어가 보기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남을 던져버리는 일도 서스럼없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트릭들은 영화 제작에 있어서는 매우 기발하게 사용됩니다. 이 함정들을 힘들게 헤쳐나가는 작중 인물들을 보면서 관객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레지던트 이블에 나온 저 무시무시한 광선 트릭 장면이 생각나는군요. 하지만 이 영화가 크게 성공한 데에는 또 다른 트릭이 존재합니다. 우선 먼저 어떻게 극중 인물이 죽을지 궁금해하는 직관적 오락성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취약한 점을 최소화하고 이 오락성이라는 강점을 극대화했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원인과 결과라는 부분의 설명이 극히 미비합니다. 영화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뭔지도 모르는 장소에서 뭔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인물들만 바꿔서 똑같은 장소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더라도 그리 어색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관객들은 더욱 집중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영화에 집중할 수 있다니 대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의 매우 단순한 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초반에 한 남자가 죽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관객에게 주입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생존이라는 주제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도대체 여기에 왜 왔으며 왜 이렇게 죽는지 알고 싶어 하기 전에 이 극악의 상황 속에서 생존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원인에 몰두하기 전에 현재의 상황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슷한 예가 미션 임파서블 3의 토끼발이라는 손등만한 캡슐인데요. 관중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죠. 작중인물이 그것을 얻어야 하는 이유와 주인공 이든이 그것을 얻게 되는 과정에 몰두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감독은 굉장히 단순한 영화 속 설계를 통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극중인물들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관객들이 몰두하게 하는데 그것이 큐브의 성공 이유가 됩니다.
이 영화는 또한 대부분의 카메라 앵글이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큐브의 함정에 대한 소재가 점점 한계를 보일 때쯤 극중 인물들의 심경 변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긴장감을 극도로 몰고 갑니다. 함정보단 사람이 더 무서워지는 것이죠. 이 저예산 영화가 블록버스터급 영화 못지않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는 것도 끊임없이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미끼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라고는 말하기는 뭐하지만 대충 내용을 훑어보자면 등장인물 6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이 미스테리한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회에 있을 인간 궁상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들 이름은 모두 전 세계의 유명한 감옥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좀 익살맞군요. 탈옥술에는 7번이나 탈옥에 성공한 탈옥의 기재인데 이 큐브 함정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고는 제일 먼저 염라대왕을 만나러 갑니다. 의사 헬렌 홀로웨이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정부나 사회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매우 불안한 자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컨틴이라는 사람인데 경찰입니다. 부인과 이별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매우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앤 리븐이라는 인물은 젊은 여성인데 수학도입니다. 초반 큐브 안에서 거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큐브 자체가 수학의 공식 안에서 움직인다는 힌트를 얻고 갑작스럽게 급부성하는 인물입니다. 건축가 데이비스 워스는 굉장히 사회에 냉소적이고 삶에 부정적인 인물인데요. 영화 초반엔 수수께끼 인물로 묘사되죠. 영화의 중반 정도 가게 되면 이 인물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됩니다. 마지막은 자폐증이 있는 카잔인데 트릭을 풀어가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팀 안에서는 그리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어느 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충돌을 하기도 하고 서로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큐브 속을 탐험하지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죠. 수학도인 렌이 큐브 입구마다 있는 9자리 숫자를 분석하면서 함정이 있고 없고를 찾아내 수월하게 탐험하는가 싶더니 의외로 그것이 100%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전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팀 안에 분열이 생기면서 서로 간의 갈등은 고조되죠. 급기야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는 이 광기 어린 경찰 컨틴이 긴장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무사히 이 무시무시한 큐브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잘 분석해보면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를 작게나마 축소해 놓은 느낌인데 자신의 의견이 맹목적이고 힘의 권력으로 누리려고 하는 컨틴이라든가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사회에 불신이 가득하고 히스테리액이 심한 의사 헬렌,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게만 워스, 자신의 분야에서만 오로지 흥미를 느끼는 수학도 조앤, 이 팀의 가장 약자인 카잔. 이들은 끊임없이 유토피아가 있다고 찾아 나서지만 입구를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간사를 보는 것처럼 딱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진보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또 기술과 과학의 힘에 의지하면서 더 좋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전진하죠. 그 안에서 여러 희생자들이 생기는 것은 부지기수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금세 잊고 다시 앞으로 갈 뿐이죠. 마치 과학기술과 사회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믿음의 큐브 안의 함정처럼 말이죠. 그런 불안감은 안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며 약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제라드 메라드 판타스 영화제의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으로 35만 달러, 즉 4억여 원의 초저 예산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 영화 시장에 신선한 기운을 선사한 영화인데요. 역시나 소재가 참신했던 이유도 신예 빈센초 나탈리의 첫 데뷔작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총 2개의 큐브에 조명 색감만 달리해 거의 모든 세트를 소화해냈고 절친이 특수효과 직업을 가지고 있어 거의 무보수로 재능 기부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02년작 큐브2는 좀 더 SF틱하게 만들어져 전개가 되었는데요. 원작을 망쳤다고 하지만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2004년작 큐브 제로는 1편이나 2편에 비해 큐브의 뒷배경에 초점을 두어 만들었는데요. 1편과 2편에 비해 공포영화로서의 목표를 조금은 잊어버린 느낌입니다. 물론 저는 전 시리즈를 모두 봤죠. 이번 주말에 한번 이 무시무시한 미지의 큐브 안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캐릭터와 가까운 사람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일 듯 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 속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애플맘 TV였습니다. 事到如今講多無謂啊！俾翻你。